진행을 위하여 4차 산업과 미래기술 포럼 국제 콘포를 선성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 포럼 국제 컨퍼런스 진행 맡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 포럼 공동대표 손기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년간 대부를 연주해 주신 박행조 국제예술교육협회 조직께서 대부 축하 공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렁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저 내외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내요 경례. 바로 이해와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주시죠. 강재식 경기도 융합과학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희봉 경기도 언어교육연수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해 주신 축사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조승래님께서 잘하라고 저 격려 전화 왔었습니다. 다음은 이훈혜 부총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한국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과 전략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핀란드,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했고 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또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포럼이 주최하는 이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원래 참석을 하시려 했는데 갑자기 또 전방 거기 또 교육의 시찰이 또 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내일 핀란드 세미나에서 오셔갖고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을 2기의 서울교육 방향으로 삼고 창의적 사고력 및 협업 능력 등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세 가지의 미래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된 기계를 더욱 고도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부리는 기술적 미래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계가
우리의 인간의 힘든 노동을 대체하는 만큼 진정으로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회적 미래 역량을 저는 중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교육개혁의 국제 공약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만들어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실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적으로 이것은 학교의 변화,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 자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김기룡 TNC 재단 이사장 격려사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NC 재단의 김기룡 이사입니다. 저는 저희 재단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TNC 재단이라고 장학 재단입니다. 저희 재단 이름에 맞춰서 그 장학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장학 재단은 단순히 장학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 미래에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같은 장학 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교육의 모델들은 앞으로 더 이 대한민국 전체의 아이들과 학교에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의 좌장, 알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하여 주시는 심성보 한국교육네트워크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제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제자이신 마리아 에텔 핀란드 국가교육청 카운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슈아 삐롱 싱가포르 국가교육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볼프강 보겔스머 독일 피에딩 종합학교 교장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공동대표님 안승문 공동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광 서울 동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영 실천교육 교사 정책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아 실천교육 교사원 정책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영 국가교육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한 저기 실장 오셨습니까? 이쪽 오시죠. 네. 김학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책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2019년도에는 4차 산업 미래교육 포럼에서 더 멋진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4차 사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 좌장신 정재영 이화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진행을 맡고 또 토론도 이끌어갈 이화여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뜻깊은 행사가 될지 이 앞부분이 좀 길긴 했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발표자 5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심성보 교수님이신데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 이사장도 현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교육에 주는 함의입니다. 네,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교육에 주는 함의. 국가의 변경과 교육개혁. 전통적으로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입니다. 현대성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민국가의 성장이었으며 국민국가 근대교육을 주로 맡았고 또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교육의 중추형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국가주도의 의무교육은 근대의 대표적이고 합법적인 대중동원이 한 형태였으며 교육은 군대와 더불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적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근대교육 후에 1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근대교육은 상당히 새롭게 위기에 봉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계획적 노력이죠.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그 이상의 문화적 현상까지도 보여집니다. 교육체제는 교육과정, 정책 흐름, 기관, 관료지, 장학제도, 지배구조, 중앙정부의 통제, 기관 운영의 작동 방식 등 수없는 체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경제체제와 사회체제, 언론체제,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이 꽁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적인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마지막 단락이 있지만은 제4차 혁명이 가져올 사태의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4차 혁명의 도래를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00여 년 전에 개화파의 급진적 근대화, 기술적 근대화가 인문교양 교육과 더불어지 않아서 파탄이 온 전철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 동학이 말하는 영성적 근대화 또는 자주적 근대화가 기술적 근대화를 수반하지 않아서 범하는 오류도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쪽을 보게 되면 수구의 교육계획의 세계적 동향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칠레를 방문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 정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시위 중이고 화염병이 날아다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화염병이 날아다닙니다. 그리스 갈 때는 화염병이 EU 탈퇴를 둘러서 들었고 영국 갔을 때는 브렉시트 때문에 그랬고 또 브라질 갈 때는 룰라를 둘러싸가지고 감옥 간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석방하라는 또 시위가 겹뜨고 제가 큐바를 갔을 때는 카스트로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요동쳐서 저는 북한을 당분간 안 가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관님을 위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만큼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는 징조를 말합니다. 그런 요동치는 중국 속에서 우리는 촛불혁명이 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계사적 이 혁명을 우리는 받아 안아서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을 보러 봅니다. 그래서 칠레는
INA 정권이 민주화 정권으로 들어섰지만 교육 민주화의 원전을 선포했지만 미국의 CIA 공작에 의해서 남미의 사회주의를 바람을 흐름을 막기 위해서 피노체트라는 사람을 내서 밀턴 프리즘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를 통해서 시카고 보위들을 통해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990년대에 와서 제일 먼저 달라겠습니다만은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미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일 밑에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 교수의 연구활동의 자유 등등을 둘러싸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만 최근에 2018년 3월 우파 전직 대통령 퀸에다가 다시 권력을 넘겨갔습니다. 칠리의 트럼프라 불리는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권력 교체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및 교육 정책이 실패했는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달라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지켜낸 큐바. 저는 최근에 큐바를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 이전에 도대체 한반도의 촛불 이후에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큐바가 이상국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큐바는 어떻게 돼갈까. 그것이 국적 호의심을 가지고 큐바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큐바는 남미의 다른 나라보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안정된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인간 형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문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나오다시피 큐바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1991년에 해체되자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서 우리는 큐바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실제 큐바는 핀란드와 같이 공격시설을 재건설하는 모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는 큐바는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교사들의 세 번째 학부모의 지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 그렇지만 제가 만난 큐바의 교사들과 교수와 인터뷰한 결론에 하면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까지 있기에 충분하게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대학교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대화, 기술적 근대화의 초기 사회주의는 성공했지만 제2의 사회주의로 가는 마당에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새로운 기로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 금지 조치로 해서 여행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물밀듯이 서구 자본주의 물길이 들어오면서 돈맛을 알게 한 이 큐바. 그래서 그 돈맛을 알고 있는 가이드와 민박집과 또 이것을 애타게 생각하는 큐바의 혁명을 이룬 이 구세들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조짐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와의 중국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러시아, 우리는 인민의 나라, 평등의 나라, 구소련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최초의 평등의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16쪽에 그런데 소련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러시아 사회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러시아 교육 체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 새로운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다시 옛날의 위대한 러시아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러시아 탄생을 위해서 마지막 줄에 있는 대로 지식사회 출현과 함께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러시아의 교육제도를 상당히 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편으로 러시아는 지금 새로운 시민의 탄생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고 자율적 시민사회를 도래를 위한 새로운 인텔리겐차, 지성인의 양성을 위한 민중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지성인의 융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주의 교육의 이상과 현실이 계리되고 있는 중국 사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강력한 나라로 뻗어가는 게 중국입니다. 엄청나게 직업교육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대학인이 1600만이 도달 정도로 세계 대학 인구의 최대입니다. 우리도 최대인데요.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 나온 대로 중국 사회도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연구물에는 2010년도 생애 홍콩 교수로서인데요. 이분이 1980년대 이래 전례 없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증대하면서 황금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경향을 보이고 특히 천안문 사태 이후에 공산당의 리더십 상실과 당 관료의 부패로 인해서 신뢰의 상실이 지면하는 것이며 그리고 일상생활과 분리된 국가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중국 사회는 새로운 난간에 봉착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본 현상입니다. 이제 18쪽에 그래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하면 동지에서 시민이라는 이런 목소리가 책이 출판되고 있고 노적동과 동수봉 시대 이래 충성스러운 추종자 신민 동지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출현과 함께 사이버 사회와 공적 사회에서의 자율적 시민사회에 출현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학생들, 좌파 학생들을 탄압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좌파, 노동자, 중국이라는 그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탄압하는 이런 역설적 현상이 지금 중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어서 중국이 위대한 나라로 커지면 또다시 한반도에 어떤 위력을 가할까? 만만치 않은 전쟁의 위협도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음에 영국, 미국, 캐나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책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레부터 먼저 등장하고 큐바를 먼저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국, 미국으로부터 많이 보지만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후발 국가로부터 배울 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을 유럽을 많이 갔지만 최근에는 후발 국가를 많이 갑니다. 저는 2월 달에는 또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인종차별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탄자니아는 지역사회 운동, 마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탄자니아는 지금 어떻게 기술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 노동당에서 보수당에서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데 앞으로 곧 선거가 닥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른쪽 19쪽에 지금 여러분 잘 아는 1996년 교육을 하면서 블레어 당선됐지만 이 제3의 글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기추가 조망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중요하다는 Every Child Matters라는 귀중한 책을 써서 방송은 되었지만 20페이지 나온 대로 우리나라의 특목고 차사고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단락의 특성학교 등 아카데미 이것이 실험학교가 되면서 민영화된 실험학교 통해서 영국 교육은 지금 한쾌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21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나온 대로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맹신과 폐해 그리고 정부가 제시해진 것을 따르기만 하다는 학교 현장의 문제 등에서 새롭게 제4의 길이 모색되고 있답니다. 다음에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고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나라.
22쪽 이게 바로 차트스쿨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민주당 집권인 차트스쿨 클린턴도 차트스쿨이 한 개 있었는데 엄청나게 300개로 늘리는 등 엄청난 양을 늘렸지만 미국 교육도 지금 오른쪽에 23쪽에 마지막 달락 나온 대로 부풀리기, 성적 부풀리기, 학생수 골라쓰기 이름으로 해서 계층화, 차별화가 심해져서 지금 미국 교육도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답니다. 학부모 홈페이지가 보면 학부모가 학교를 하며 시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캐나다는 전체주 중앙정부는 보수적이지만 유일하게 온타리오지만 진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자 이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캐나다는 두 번째 달락에 나온 대로 교사와의 전문성과 교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정부와 교원단체가 교원노조가 함께 교육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조 그래서 마지막 달락에 나온 대로 모두를 위한 교육개혁을 하면서 학급 프로파일 개별 학생 하나만 해서 일제식으로 갈 게 아니라 파일을 만들어서 개별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자세한 학급 프로파일 그 밑에 마지막 달락에 나온 대로 개별 교육개혁 IEP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열심히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이크 플란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다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북유럽 국가의 서로 다른 신자유주의 교육이에요. 복지국가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된 스웨덴은 시민에서 소비담으로 들었으면서 스웨덴은 지금 복구불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좌파 정권에서 3년 전에 다시 정권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망해질 때 망가가지고 복구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스웨덴 학교가 미래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시골의 영수학원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웨덴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아름다운 글씨만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것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사는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란 걸 말 안 하겠습니다. 26조 이런 면에서 핀란드는 공립학교가 많았는데 중간에 나옵니다만 1%에서 사립학교가 이 60개에서 700국이라는 사람 학생 사립학교 학생이 1%였던 것이 7% 증가하는 등 스웨덴 교육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와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생산의 발전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른쪽 27페이지 그래서 교육을 전부 다 민간 교육재단에 맡기면서 벤처 사업가에 맡기고 이러면서 스웨덴 교육이 파탄 적용이 난 거죠. 덴마크 다단계 연정을 하면서 28페이지 아름다운 학교 하나만 소개합니다. 덴마크의 이름을 잘 아는 에브스콜레 공립학교와 이 또 다른 코스로서 이런 대안적인 학교를 허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투트랙을 하고 있는 덴마크를 소개합니다. 오늘 핀란드에서 오셨습니다만은 핀란드 교육계획은 오늘 오신 싱가포르나 독일은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소개 안 했습니다. 오신다 그래서. 그러나 핀란드만큼은 제가 두 분 보고 오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핀란드가 오른쪽에 표에 나온 대로 세계교육개혁 GRM 우리는 세계교육을 영어로 합니다만은 세균이라고 번역하는 똑같은 말 세균처럼 교육계획이 돌아왔죠. 그런데 최근에 핀란드는 신자유주의 교육계획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피사 성적이 좋은 바람에 운 좋게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0조
핀란드 얘기는 직접 나오셔서 하실 것 같고 31쪽 제일 마지막 쪽에 역시 아까 캐나다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공부와 학습기예요. 또는 마지막 단락에 LIP, 개별교육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32쪽 그러면 세계교육에 대한 종합평가 이미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계교육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역시 교육계의 실패 요인은 동시대 사회가 겪는 부의 심한 격차,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 교육 불평등에 오는 빈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실패했다는 게 대표적이고, 오른쪽 두 번째 핀란드, 캐나다 등에는 연구의 바탕을 둔 이론적인 그 축적된 거 하고 있다. 반짝반짝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 분야는 그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넘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안에는 학습사에 평생교육 체제가 있다는 것. 네 번째, 미국의 차트스쿨과 연구 아카데미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상당히 우리나라 차사고 특목고 모습을 보인다는 것. 다섯 번째, 핀란드 성공은 역시 신뢰를 받는 사회 신뢰가 높다는 것. 교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 정부가 교사를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34쪽에 역량에 기반 둔다는 것. 오른쪽 10쪽 엉터리주의 여러 가지 넓이보다는 깊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여덟 번째, 분권화 전략이 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거라는 것. 분권화가 오히려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중앙에서 직접 현장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아홉 번째,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면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서 교원단체와 파트너십을 한다는 것. 열 번째, 다양한 협력체, 교사, 학부모, 교사와 교사,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른쪽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제2의 길은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제3의 길도 조금 어중간한 것 같고, 진보 교육청에서는 제3의 길을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제3의 길이 도착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더 안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습니다. 교육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어디로 튈지, 평화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교육입니다. 촛불 교육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합적인 것을 아울러서 교육체제의 전면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남대로 인적자원정책,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 그 아울러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야 되겠다. 38페이지 유아교육 빨리 공교육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대학 취지 개편.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대학 수능이냐 정시냐 퍼센트가 되었는데 한 사회 권력구조가 되게 되고 지위 권력이 어떻게 되고 지식 권력이 어떻게 되고 공간 권력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대학 취지 개편을 논의해야 되는데 너무 정시냐 공정성 부분적인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그거 하면 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림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39쪽 넷째, 학교교육인 비판적 학교교육이 지금 성찰적 창의력 탐구, 공평장 정책, 다양성, 민족삼, 협력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섯 번째, 국가교육회의에 지금 이 컨트롤 타입 권한을 국가교육회의가 또 헤매고 있다는 사실. 이전 참여정부 때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문화 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문화 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교육 문제를 컨트롤했었고 그걸 보장하는 사람은 정치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좀 더 평화 문제처럼 주도면밀하게 평화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교육을 바탕으로 두지 않은 평화주의가 되면 저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싶습니다. 빨리 평화와 함께
경비와 함께 교육 문제가 함께 올려서 삼각축을 해서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건조교육 100년을 돌면서 앞으로 도래야 할 미래사를 하면서 최근 남미 여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멕시코는 마야 문명을, 페루는 잉카 문명을 건설한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지만 40종 그네들의 호마니치 유적만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달라는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드너가 한 말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달라. 가드너는 과학기술이 희망이고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고 저주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전무와 사천명,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왔지만 최근에 한국으로 온 사피엔스 서자 화라리는 이 어떻게 선택할 건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리는데 100년 기술적 건대를 가덕에 무릎짓던 경합파와 영성적 건대를 방어적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개혁파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 제3의 자주적 건대 교육의 혁신구를 모색해야 된다. 개항기에 극단적 개입한 개혁파와 개혁파의 오류를 다시 범해서 아닙니다. 고종의 우유부단함을 재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적 건대화는 기술적 건대화와 문화적 건대화 그리고 탈식민적 건대화를 동시에 규율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과 함께 그 발전이 인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문교양교육의 융합과 통습이 있다. 새로운 근대성, 현대성을 향한 혁신적 미래교육은 인식론적이고 정치적이며 윤리적 프로젝트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특별히 해외에서 세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핀란드는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과정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싱가포르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교육에 대한 관점을 듣도록 하고 독일에서는 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핀란드의 마리아 에델 선생님께서 핀란드 국가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개혁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아까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For those of you who need these, this would be the last chance to get them. Unfortunately, I don't speak Korean, I will speak English. I feel very honored to have been asked to come here to speak. And education is my passion, and I feel delighted to be able to share some of this experience with people, so many people from Korea and also from other countries. I represent the Finnish government when it comes to education. I worked for 23 yea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first, and now for almost 2 years in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which is a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f you will. And I will now, during the next 30 minutes, present the Finnish National Strategy for School Reform. So, first, a few words about Finland. That's the dark spot there up there are we. It took almost 9 hours to fly by direct flight from Helsinki, the capital, to here, so it's far away. We have a population of 5.5 million, and which means 18 inhabitants per square kilometer. And in Korea, 510 million people, so you are really a lot more. We have 2 official languages, Finnish and Swedish.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is because of historical reasons, that we were a part of Sweden for a long time, and then for a while a part of Russia as well. We have only 6.2% of the population who speak something else but Finnish, Swedish or Sami language, which are those 3 official languages. So the aim of my presentation today is to explain 3 things briefly. The features of the 2014 curriculum reform, which was big in Finland, and how it is implemented. Then the process of the curriculum reform, and especially how consensus was reached. And something about the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fferent par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the board, etc. Then first we asked ourselves, why was the 2014 curriculum reform needed in basic education and in many other things as well? Well, as it has been said already here today, the world around school was changed. The globalization and challenges of a sustainable future, they brought with them new demands. And the competencies which were required in society and in work, they also had changed. Digitalization,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ll brought new requirements. So it was really necessary to look at the contents regarding education, the pedagogy and the working practices, that how this should be done. So what was then the approach? I try it again, but no. Yes. Now it somehow works. Yes, I push it at the same time. So what was the general approach? Well, the curriculum work was supposed to cover all areas of school work, meaning not only the school subjects, but also how the pupils participate in different process thinking, and also how the welfare services are organized in the school, how the pupils and students are taken care of, also their mental side, that they feel well. Also, the curricula includes aspects on safety in school, not only physical but also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afety. School was most of all meant to be a safe place for learning, for everybody on their own level. And so the curricula describes the mai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viding education, and it describes the main principles of how to organize teaching and learning. But also, of course, all subjects are included. And the approach was future-oriented and visionary. And our general style in Finland, we create trust through openness. We, for example, have no inspection system in school. That was abolished in 1970s. It's a general style that we design solutions together. And we have the courage to reform in the best interest of the learner. That's always from the angle how we think. And like somebody already said, we have almost no private schools, no selection, so equality and equity are strong points. So there were many core curricula renewed between years 2012 and 2017. All these in the list on the left-hand side, those were worked on more or less at the same time. Because I will show on next slide a reason to why we wanted to do it like this, that so many things were done at the same time. But the renewal of a core curriculum in Finland happens approximately every 10 years. And between all these, there is a coherent line. So the same type of thinking is applied to teaching for different levels, from early childhood care and upwards. So those examples there on the right-hand side, those are the results, the books that the work ended up in. And all this was done at the same time, parallel. But now during this presentation, I speak mostly about the basic education reform. And with basic education, we mean the children between 7 and 16 years old. But this slide, I think, is important just to show quickly that we have no dead ends in the education system. So school starts relatively late when you're 7 years old. Before that, there is a pre-primary education. It's still not obligatory. It perhaps should be, according to my opinion, but it's not. And th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efore that. But whichever line you go, you can always, if you go from basic education to vocational upper secondary school, or let's say vocational school, you can still afterwards
go to the university line, whereas in many countries you're divided when you're 12 years old or 10, that you go to a certain tube. But this doesn't happen, so there are no dead ends, and this was also behind the thinking that the core curriculums, we try to do them hand in hand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would be coherent. Well, the main questions and challenges then in the curriculum reform process, these were the main, very important questions when the work started. How could we still improve the best features of the system that we had? And what kind of future we want to build? And we thought that we can determine and decide a little bit, direct that as well with this kind of norm. And how do we perceive learning? What do we think is learning actually? And what is a good learning process like? It could be a lot of things. And also all the time, what does research say? So it was hand in hand with research and experience. And how does the surrounding world change? And then mayb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hat is worth learning in that world? What really is worth learning today already compared to a couple of years ago? So we asked ourselves that how should we go about concretely? And we ended up thinking accordingly. We used a top-down approach plus a strong bottom-up approach in combination. We thought that would be the best solution. So the state,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framework, direction, resources, plus very importantly, build networks and bring people together. That's, government has the power or possibilities to do that. But then the local level, they have an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from the reality, capacity to create, to give feedback, to learn and find practical solutions. So both of these were used hand in hand, parallel. And what gave the success in the reform process according to us then? Well, it was first of all transparency. So immediately when any goals were defined, they were published for everybody on internet, so everybody could read them. All the plans were published immediately, and the timetables, so everybody who are interested could know what's going on. The drafts were published constantly of the documents and results of feedback. Feedback was asked regularly from many groups, I will tell a little bit later from whom, but also the feedback was published on internet for the people to see that their opinions were taken, at least they were listened to and noted. Collaboration. So the aim was to have extensiv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really to try to do it together. And listening and respecting people's ideas, appreciating also contradictory views. But, like I said, building our knowledge base, all the time bringing back what does research say, what do we know as facts, and then strong future orientation. Then the key aspects of curriculum development. So I still want to stress that the core curriculum in Finland gives common direction to the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It is holistic and compact. It covers all areas. And inclusiveness, what we mean with that, that it covers education for all students, for everybody. And it's not really so much about goals for subject content. It's more about goals for learning, how to learn, instead of what exactly to learn in biology or geography, for example. And prerequisites for a successful learning process.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that after a long process were needed for the future as a skill. And it looked much for a balance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tudent welfare. So it really was considered it's important for children and students to feel well and to be happy.
but based on future orientation and competence-based thinking. This is with whom all education in Finland is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not only when it comes to reforming core curricula, but in everything. So it's national authorities, I would represent that, local authorities, municipalities, the providers of education, teachers union, very strong in Finland, social partners, parents, very important, pupils and stude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o it looks like there was a lot of time for the reform. We started the actual work at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in 2012, and it was started to be implemented in schools in August 2016. But in fact, there was not that much time since a lot of activities took place. So everything was based on the Education Acts and decrees, which a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y are lowest down in the picture. Then the government's decree on the division of lesson hours was finalized in June 2012. So the ministry is responsible of the decree on the division of lesson hours. And then a couple of months later,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ould start working in practice by activities that I will explain soon. So the actual developing work took place between 2012 and 2014, so 2 years. Between 2014 and 2016, so 2 years, the local authorities had time to work on their local curricula based on the national one.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that on governmental level we have a national core curricula, but every education provider, so every city in practice, work out their local curricula based on the national one. So the teaching started in August 2016, as I said. Yeah. Well, how was everything organized then? Well, curriculum roadmap was used as a new tool, which meant that my agency organized specific tours to different areas in Finland, seminars, where they collected people, teachers, mainly education people, but anybody who were interested, to talk, to discuss, and to present this, and to pose these questions, which I explained here earlier. Then there were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s. There were around 30 of them, and 8 people in every group. Normally, the chairperson in this working group was somebody from my agency. And these groups' works was supported by online consultation. And who sat in these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s? There were principals, teachers, representatives for teacher training schools, researchers, and always at least one professor. Geographical balance. That it was important that representatives of these working groups did not all come from the capital. They had to come from different areas in the country. Also, they could not only be women or not only men, the gender balance between them, and many factors like this. Then these working groups had as their help something called advisory group, which had 60 main stakeholders. There was a person from Ministry of Education, one from Ministry of Social and Health Affairs, Teachers Union, somebody representing the Sami people, which is the indigenous people in Finland living up north, Roma people, we have our national Roma, they were represented, and somebody from the school book publishers, those who make school books, and then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and people like this. So this was the advisory group. So the working group worked on a draft. They presented it to the advisory group, who had some opinions, and they went back. And this took a long time and was done a lot of times. Then, in addition, there were consultations during this process. All education providers, so the municipalities in practice, were asked to provide feedback. They were sent questionnaires and please comment, and they did.
almost all of them were active and did. Then there were open consultations organized by my agency on internet for anybody, for just citizens. And there were lots of comments coming in. And then key stakeholders were invited to provide their official opinions before final decisions. So all relevant organizations were sent an official request to comment in the last part, in the end, towards the end of the process. And then this board of trustees, or the board of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they were heard before the final decision was made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o the board did not have a decision-making power, only they approved. And the Director General in the board in my agency is a civil servant and is not politically appointed. So the key was transparency and participatory leadership, which enhanced participation. And they tried really to use the expertise of everybody involved, also students appreciating contradictory views of them as well. And then cross-checking and using 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 and feedback, and knowledge sharing. Well, why? Of course, because so that it would make sense for everybody. Why are we doing this? So we would have as much consensus as possible. And so as many people, and teachers especially, would see that this will be beneficial for my work. And we tried to improve the possibilitie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reform. So maybe this is already clear, but so we hav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which is responsible of education policy, preparation of legislation and state funding. And then my agency that I work for, it's a development agency, and that's the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of the core curricula, but in this in cooperation with a lot of other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we also support implementing core curricula. But then the local decisions, they have a lot of power as well. They set the priorities and local curriculums. They have the power of allocation of subsidies. They decide by themselves how many schools they have, class sizes. It's not in the law, they decide by themselves. And about recruitment and quality assurance. And this picture is only here. I want to show that the board, which is above the Director General, that's the body that approves the final decision. Not legally, they don't have decision power, but they support the Director General. And we believe that the reason why there are very little fluctuations, regardless of what kind of government we have in education policy, is because the Director General is not politically appointed. He's a civil servant. Whoops. So this is just a list of who sits in this board. So there are several student organizations and unions. All different political parties are represented. Trade unions, both employees, representatives for employees and employers, plus a very strong teachers union. So the teachers' role in the national reform process, tha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ere were discussions with teachers before and during the reform, at teachers in-service training days and seminars, a lot. There were always teachers represented in the curriculum groups. And the teachers' union was represented in the advisory group. And conferences with universities, teacher education faculties. So it was very important to also work with teacher education parallel. And
all teachers in Finland are trained on university level, so they all have a master's degree. They work very independently and take pride in their work. So in Finland it's still a quite popular profession to be a teacher. And the system is based on trust as well. That's, trust. So we can see that we have 3 levels in the Finnish curriculum system. So there is the legislation and norms, with the lowest down. Norm. So also the national core curricula, it is a very strong document. So all education providers really are supposed to follow it. And then the municipalities, the next level, they are responsible of their local curricula that they do, but they adjust to their local needs, the national one. And t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the practical level. So main goals in this curriculum reform, well, to enhance joy and meaningfulness in all learning, to create a positive, caring atmosphere which would encourage to mutual interaction, to enhance youngsters to take initiative and carry responsibility, to practice competence for democracy in a concrete way, and also we try to give examples, not in the national core curricula, but in the support material on how concretely to do in schools to reach these goals. And to practice solving conflicts in a peaceful way. And to create generic competences and high learning achievement. Learning but I stress again, learning as a process is important. And then to support the identity and well-being. And dialogue and collaboration in the school. Not only in the school, but between schools and in the community. And enhance sustainable way of living and well-being. So one could say that there were 4 targets for the reform. The pedagogic reform, you could say from what to learn, we went to how to learn. The aim was a holistic approach. So there should be a collaboration between subjects, generic competences, including democratic citizenship and applying human rights. And then change of school culture, renewal of working approaches and assessment. So just a small example, now also students and pupils are participating in their assessment of their own achievements. And then that the curriculum is a digital tool with a lot of new possibilities for supportive material. So these 3 aspects could be perhaps said that are special in the Finnish core curriculum, amongst others. Equity and equality. Focus on languages. We believe that, and the core curriculum is built in the way that all teachers are language teachers, not only English or French, but all teachers teach the language of their own subject. This is kind of new. 과목들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UN 아젠다 2030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혁을 함으로써 얻은 산출물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무엇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나눴는데요. 이미 어린이들은 이미 학습을 했고 자신들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핀란드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주 비슷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문화의 어떤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그리고 또 행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핀란드 가면.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교사교육의 방향,
대한 사례를 우리 국가교육원의 교수로 계시는 추아비랭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